여기는 인생 이야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특별히 웃을 일도 없었고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지만 함께 있던 시간이 이상하게 부담 없이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문득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사람은 다시 만나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사람도 떠오르실 겁니다. 반대로 함께 있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괜히 힘들고 피곤해졌다는 느낌이 남는 만남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려하게 말하는 법이 아니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말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투는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이해가 있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의 만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친절을 베풀거나 무리해서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8가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답하는 말투. 복지관에서 서예 모임에 나가는 김규태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또박또박한 글씨를 쓰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 같은 반 수강생 한 분이 자신의 고민을 꺼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에도 멍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분들은 바로 자기 경험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럴 땐 말이죠. 저는 병원에서 약을 받아 먹는데 산책을 하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나 김규태 씨는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밤에 자주 깨신다는 게 참 힘드시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은 말하는 사람보다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큰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뇌가 이 사람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빨리 꺼내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완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답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한 뒤에야 입을 열었다는 느낌, 그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귀를 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하나, 귀가 2개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 말은 단순히 많이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듣는다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떠올리고 싶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말투. 동네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던 이은혜 씨는 벤치에 앉아있는 옛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뭔가 좀 지쳐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에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요즘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은혜 씨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중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거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마음이 복잡하셨겠습니다.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조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느끼고 있을 감정을 먼저 읽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그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언어로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주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 사실들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사실보다 감정에서 더 큰 무게를 느낍니다.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감정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힘드셨겠어요. 속상하셨겠습니다. 외로우셨겠네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긴 조언보다 더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고 그 감정들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사람을 만나고 이별하며 쌓아온 감정의 사전입니다. 그 사전을 활용해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이 적어도 깊은 위로를 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순수한 관심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받은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자기 이야기를 과하게 하지 않는 말투.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총무를 맡아온 박재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했고 여러 나라를 다녀온 경험도 있으며 들려줄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분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내가 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 새로 나온 분이 자신의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예전에 그림을 그렸던 이야기, 어디서 전시회를 봤던 이야기를 차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재식 씨는 달랐습니다. 수채화요?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십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더 꺼낼 수 있도록 짧은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지 않았고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그 새로운 분은 박재식 씨에게 유독 편안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이 말한 비율이 60% 이상일 때 가장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말한 비율이 30% 이하일 때는 그 대화가 불균형하다고 느끼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남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축적된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면 대화는 점점 일방적인 독백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고 결국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끝나면 모두에게 피곤함만 남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배려입니다. 그것은 내 경험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 상대방의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은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언제 꺼내고 얼마나 꺼낼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고대 중국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침묵만이 지혜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꺼낼 때와 거둘 때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과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지만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칭찬할 때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말투. 아파트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로 차를 끓여주시는 이옥순 씨가 계십니다. 어느 날 이옥순 씨는 평소와 조금 다른 차를 내왔습니다. 대추와 생강을 넣은 차였는데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차를 마신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오늘 차 정말 맛있네요. 정성이 듬뿍 들어갔어요. 잘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맵기만 한데 오늘 차는 생강 맛이 딱 적당하네요. 대추 단맛이 뒤에서 올라오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옥순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그걸 아시네요? 생강을 조금만 넣어야 목 넘김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옥순 씨는 유독 그 사람에게 더 정성스럽게 차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특정 인정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칭찬은 순간적인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칭찬은 그 사람의 노력과 세심함을 인정받았다는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행동을 반복할 확률이 일반적인 칭찬을 받았을 때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할 때 습관적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잘했어요. 좋네요. 훌륭합니다. 이런 말들은 나쁘진 않지만 진심이 얼마나 담겼는지는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칭찬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제대로 봤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입으신 스카프 색이 얼굴 톤과 참 잘 어울립니다. 말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네요. 이 음식 간이 딱 적당해서 자꾸만 손이 갑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듭니다. 작은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 상대방의 노력이나 세심함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는 그대로 머무른다. 그러나 그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그렇게 된다.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이 이미 가진 좋은 점을 정확히 알아보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칭찬할 때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5번째. 불편한 침묵을 견디는 말투. 복지관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최무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동아리 사람들끼리 차를 마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다가 한 분이 최근에 겪은 어려운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말을 하다가 그만 목이 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누군가 재빨리 말을 받아 분위기를 전환하려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질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힘내세요. 그런데 최무현 씨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말을 이을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려운 일을 꺼낸 분은 최무현 씨에게 유독 편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침묵을 치료적 침묵과 불편한 침묵으로 구분합니다. 치료적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다음 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불편한 침묵은 누군가 빨리 말로 채워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주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들이 진행한 연구에서 상담 중 치료사가 침묵을 견디며 기다렸을 때 내담자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더 큰 치유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침묵이 흐르면 어색함을 느끼고 무슨 말을 해서라도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침묵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 다음 말을 찾을 시간, 그 시간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불편한 침묵을 견딘다는 것은 자신의 불안함을 참고 상대방을 위해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 그것은 말 없이도 전해집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불편한 침묵을 견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재촉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불편한 침묵을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 적어도 깊은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자꾸만 조언하고 가르치려는 말투.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수키 씨는 책을 많이 읽으셨고 여러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회원이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이었는데 자신이 흥미롭게 읽은 부분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키 씨가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 책은 좀 오래된 거예요. 요즘은 그런 주장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최신 정보를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책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그 사람은 다음 모임부터 자신의 생각을 잘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돕고 싶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받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암묵적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서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조언의 내용보다 내가 무능하게 보였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점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도 쌓이고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는 순간 관계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뀝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그런 관계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조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언은 반드시 요청받았을 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비로소 조언은 도움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함께 배우려는 자세가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중국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지한 사람을 비난하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공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꾸만 조언하고 가르치려는 말투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나왔다 해도 상대방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점점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7번째, 자기 경험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투.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옥자 씨는 최근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져서 걱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김현순 씨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나는 작년에 무릎이 얼마나 아팠는지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치료 과정을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옥자 씨의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통증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옥자 씨는 김현순 씨 앞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잘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험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듣고 자신의 더 강렬한 경험을 꺼내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평가절하되었다고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것은 공감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꺼내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이렇게 말하면 공감이 되지만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나는 더 심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공감은 사라지고 비교만 남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더 이상 말을 꺼낼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기 경험과 비교하는 말투는 사실 자신이 더 주목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옵니다. 나도 힘들었다. 나는 더 어려웠다. 이런 말 뒤에는 나를 봐달라는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처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성숙함은 그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경험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화가 날 때 즉시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이 말을 조금 바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즉시 자신의 경험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투는 상대방을 작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고 결국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는 관계로 남게 됩니다. 8번째. 부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말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체조교실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순희 씨는 매번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답답하네요.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주거나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순희 씨와 대화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순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세상이 더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순희 씨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다가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특성이 있어 밝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네덜란드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만나자마자 부정적인 말을 꺼내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첫 마디는 그 만남의 색을 결정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여기 차향이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가볍고 중립적인 말로 시작하면 그 만남은 부담 없이 이어지지만 요즘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은 이미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물론 진심으로 힘들 때는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하지만 대화가 무르익은 뒤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 때문에 괴로워한다. 부정적인 일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점점 회피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가지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말투였고 3가지는 피하고 싶게 만드는 말투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듣고 천천히 답하는 것,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 자기 이야기를 과하게 하지 않는 것, 칭찬할 때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것, 불편한 침묵을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은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조언하고 가르치려 하고 자기 경험과 비교하며 부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새로운 만남보다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따뜻한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서로의 말이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는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거나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만남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다시 만나도 괜찮겠다. 말은 짧아도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